사실 뭐 최근에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경제난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된 거죠. 국가 채무.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진 게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채무라고 해가지고 국가라고 해, 정부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다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둬서 갚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채권, 회사들보다 더 안전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 가운데도 오히려 더 낮은 금리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더 안전하게 여겨지고 일부 국가들 이 발행한 채권은 이걸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엄청나게 비싼 이자율로 받게 때로는 아예 디폴트 선언한 나라는 그런 경험 있는 나라는 꺼리기 때문에 아예 뭐 채권 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결국은 물가 문제로 스리랑카가 또 시민들이 또 나와서 뭐 시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발포가 됐나. 그래서 경찰 발포 때문에 시위대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고 뭐 열 몇 명이 하여튼 뭐 다쳤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는 거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뭐 그 정치에 대권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는 시위가 나고 결국은 그러니까 물가라는 문제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실은 또 정치 문제라는 소리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현재에도 이 물가라는 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혼란과 반대 혹은 퇴진 운동 뭐 이런 데 직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리랑카는 어쨌든 당장은 국제금융 기구들 특히나 IMF로부터 구제 일종의 그 돈을 좀 빌려서 좀 해결해 가는 길을 갖다 찾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페루라고 한때 여기에 또 트럭 운전자들이 또 뭐 시위를 했다는데 페루가 사실은 개혁을 말하자면 많이 해서 군부 때 개혁을 많이 해서 남미 안에서는 굉장히 잘 살고 말한 경제가 잘 돼가던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새로 또 그걸 잡은 사람이 사회주의를 새로 선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페루도 지금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영향 탓인지 지금 페루에서 가격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연료비 상승 때문에 다들 같이 어렵지만 페루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국가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라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그런 항의가 강해서 그런지 어쨌든 물가 상승 항의 때문에 시위 때문에 하여튼 좀 시끄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페루가.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한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가 문제를 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들이 말하자면 시위를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도 물론 이런 나라들에 바로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경제가 나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물가 관리라는 게 그만큼 어느 선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라고 해서 예컨대 꼬박꼬박 나오던 복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거나 이런 복지 제도 같은 거 막 늘려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나오거나 혹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살기 힘들면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사람들의 시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래서 돈을 푼다는 정책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라든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화에 로마 황제가 주화에 순도를 낮추는 그런 물질을 섞어서 통화량을 뭐 늘리는 거나 화폐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화폐가 더 많아지니까 기존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나 사실은 상당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례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 풀기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돈 풀기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돈을 풀어서 왕돈이님께서는 네, 민도가 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좀 신경은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돈 풀기 문제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뭐 민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본도 지금 돈을 갖다가 반대로 가고 있죠. 돈을 더 풀고 있는 쪽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돈을 쟤는 유럽도 곧 그렇게 갈 거라 그러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일본은 더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고 이게 이제 엔저 때문에 굉장히 더 나빠질 거다. 경제가 오히려 더 수출이 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수입 물가가 엔저니까 옛날에 달러당 뭐 110 뭐 얼마 정도 하다가 지금 125도 넘고 막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라든가 일본 내부에서는 그게 수출을 더 늘려주는 게 아니고 수입 물가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저 리스크를 경영 산업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낮추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이거를 일본이 그러면 도대체 산업 쪽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로 치면 뭐 정경련 같은데 해당되는 경단련이라는 곳에서도 엔저 리스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 풀기를 당분간 계속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바로 그만두지는 않고 왜 그러면 그럴 건가 이걸 살펴보면 속사정은 이게 일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심심하면 우리나라 국채가 GDP 대비 국채가 몇 프로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를 드는 게 일본이 200 몇 프로다. 250%인가 뭐 하여튼 GDP의 국채가 250%가 되면 불구하고 끄떡없지 않느냐. 저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속사정 가운데 하나는 이게 돈을 만약에 죄에서 이자율 기준금리를 막 올리고 이자율을 올리면 당장에 엄청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힘들다는 겁니다. 정부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